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00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경남은 67.8%의 투표율을 보이며 도민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4.15 총선을 경남 지역에 집중해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유진상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단디소장,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4.15 총선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 총평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 소장께서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공명지조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제 공동의 운명을 가진 새란 뜻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를 의미합니다. 이제 결국은 어떤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어떤 그런 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정권이 너무 이렇게 힘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이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둘 다 살아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갈. 너무 한쪽이 권력을 많이 쥐는 걸 견제하려는 그런 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서도 정리 좀 해주실까요? 뭐 저도 그 앞에 유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사실 뭐 좀 다양성이 사라진 선거였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너무 뻔한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보수가 PK와 TK에서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뭐 지난 2월 10일에 그 이슈 토크에서 그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 정치적으로 볼 때 여당에게 현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네. 뭐 도지사나 각 지자체장들이 민주당 소속 인데 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통합당 소속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행정과 중앙정치의 엇박자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당선된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사나 지자체장들도 같은 당 소속 같은 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협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바람이 전달되길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요, 저희가 총선 전에 경남 격전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어느 선거구를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 아무래도 살고 계신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산구 지역민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기도 하지만 역시 진보 진영 단일화 가부 성사 여부가 이제 마지막까지 좀 예측할 수 없었는데 뭐 좀 안타깝게 무산이 됐고 네. 사실 성산구는 지역구 유권자가 이제 10만 명 이상이 절반 이상인데 그게 이제 노동자고 그다음에 성산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보 정치 1번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화 기계 제조업의 이제 산실 역할을 했던 곳이고 최근에 이제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로 이미 통합당 강기훈 후보에게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3번 연속 이게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한 번 뼈아픈 패배를 당했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응석 후보 그다음에 정의당 여영구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뭐 예상하거나 기대했는데 결국에 이제 무산이 됐고 네.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47% 당선이 됐죠.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34.9%,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응석 후보가 15.8%.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일화를 했으면 합산하면 50.7%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 앞서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이 단일화 실패가 패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네. 강기훈 씨가 이제 사실 승리를 만약에 단일화했으면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사실 민주당이 되게 자신 있게 이응석 후보가 끝까지 양보를 안 했지만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여영구 후보 표가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의당은 사활을 걸었고 계속해서 양보를 주장해온 민주당 일종의 이제 지분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는 거죠.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책임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이응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알리고 그냥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를 대비하는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는 저희가 총선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판 단일화를 박 원장께서도 예측은 하셨는데 뭐 사전투표 각각 후보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투표 결과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마지막 투표 결과는 이제 뭐 그 박지아 아나운서 방송하는 거 보면서 네. 네, 아, 참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잘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근거나 통계 중심의 그 좀 신뢰를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예측했던 것들 중에 제가 많은 예측을 했었는데 뭐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중에 뼈 아픈 게 이제 아마 이 단일화 예측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바람도 약간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자체는 실패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앞에 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기훈 후보 당선자가 47.3%를 득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 여행곡 후보와 그리고 이홍석 후보가 합치면 5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그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맞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양당의 당론의 입장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창원을 다녀간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굳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진보는 성산에서 재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공식이 성립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성산행 같은 경우는 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승리를 하고 분열하면 진다라는 패배한다라는 공식이 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식들이 결국 이제 성산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창원시 성산구도 물론 격전지였지만 다른 지역들도 꽤 있었거든요. 유 소장께서 다른 지역 좀 관심 있게 보신 곳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서 경남 도민 모두 관심 있게 봤던 네. 지역이 있죠. 김두관, 김태호, 홍준표 경남 도지사 출신이 네.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네. 대권 잠룡으로 안착을 한 거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은 창원 진해구의 이제 이달곤, 황기철 후보. 이제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장군급을 영입해 가서 접전까지 가게 한 최초의 사례고, 진해에서는 뭐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이제 거의 배출이 안 됐던, 네. 30년 동안 안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했고, 또 더군다나 진주가 해군의 도시이기 때문에 황기철 장군을 이제 이렇게 출마를 시켰으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은 역시나. 예. 그런데다 또 하나 이제 좀 호기가 작용했던 게 현역 의원 이제 김성찬 의원이 강력한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역시 벽을 못 넘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 초접전으로 결국 이제 당선이 됐고요. 네. 양산의 김두관 나동현 후보, 홍준표 네.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가 하마튼 빅매치가 될 뻔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김두관 후보가 이제 좀 수월하게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초접전 얘기로 됐었죠. 마음 졸이면서 끝까지 보신 분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권 잠룡과 지역 토박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지역에서 16년 동안 현실 정치를 했던 분하고 대권 잠룡이 붙으면 어떤 게 벌어질까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마산 해영구의 화기남 후보와 윤한홍 후보.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화기남 후보가 5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과 이 앞선 직전 선거 때 거의 아주 박빙에 가까운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역시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산갑의 이제 신인 민주당의 이재영 후보,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윤영석 통합당 윤영석 후보가 접전을 벌였는데 여기는 좀 싱겁게 끝났어요. 사실 원래 양산갑은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물금 신도시를 통해서 굉장히 젊은 인구들이 많이 대거 유입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이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이제 못 넘었고요. 네. 창원 마산 하포구의 이제 통합당 최영두 당선인과 민주당 박남현 후보 간에 여기를 저는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선방할 거라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 박남현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만 45세 이하 청년 네. 후보였고, 경남에서
최영두 후보도 신인 정치 이제 정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경험이 청와대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이미지에 최영두 후보의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그 같은 당에서조차 좌파라고 공격을 받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선거 막바지에 이제 좀 특이한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박남현 후보가 사전 투표가 25% 이상 넘어가면 컵라면 25개를 먹으면서 생방송을 하겠다 해서 네. 그게 뭐 조회수 막 2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고 최영두 후보는 하버드대 출신인데 그걸 공범으로 이렇게 이 브랜드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후보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룡들의 대결 올드보이 기한이 일단 성공적이었고요. 통합당이 뭐 거의 휩쓸다시피 한 걸로 봐서는 역시나 경남이 좀 보수색이 여전히 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전 그 도지사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한 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한 2년, 1, 2년 안에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보수 성향이 더 결집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서는 또 다른 어느 선거구를 집중해서 보셨는지. 예, 저도 유 교수님하고 비슷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직 그 지사의 그 관심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 방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이 보수적인 성향이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실 그거는 좀 동의하기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남에 우리가 16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3개 정도가 그 민주당에서 가져갔고 그 PK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18개 선거구 중에 3개 이상을 또 민주당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 때도 득표율 차를 보면 분석을 해보면 온전히 그 보수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본주제로 넘어와서 사실 그 김두관 당선자의 승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저희가 지난번 판세 분석에서도 했지만 초박빙을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재밌는 게 저 가장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6개 우리 경남의 16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출구조사 결과가 바뀐 지역입니다. 예, 김두관 당선자가 이제 출구조사에서 2위를 했었거든요. 나동현 후보가 1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새벽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1.7%라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당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523표의 차이로 이제 일어났는데 지난번 이제 이슈토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득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군소 정당인 정의당의 득표가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분석은 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정의당 권현우 후보가 약 2.9%의 한 2,660표 정도를 득표를 했거든요. 만약 이 표가 없었다면은 결과가 아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김태호 당선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예, 역시 이분은 선거의 달인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그 미통당 내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 김태호 당선자가 이제 42.5%, 강석진 현 의원이 36.4%를 득표하면서 한 7,062표 차이로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교창, 함녕, 사천, 합천이라는 그 선거구지 않습니까? 여기 경남 이번 16개 선거구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선거구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7,000표 이상을 승리한 거라면 거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고요. 더욱이 김태우 당선자의 경우는 이제 대권 잠룡으로도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서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이 김태우 당선자는 이미 통합당 복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현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 등의 그 거물들이 지금 낙선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통합당 내부의 지도부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전 지사가 빠른 복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 볼 때 뭐 두 분 다 큰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뭐 저희가 이슈 토크에서 또 다룰 수도 네네. 있으니까요.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 지역에서는 뭐 말씀하셨지만 창원시가 비교적 인구가 젊고요, 또 노동자가 많이 결집해 있는데 민주당이 한석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창원시 5개 선거구죠. 모두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현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회에도 민주당 의원이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이제 합하면 22명, 3명인데 통합당이 21명이거든요. 과반이 넘습니다. 진보 성향이. 범여권이 과반이 넘는 상황인데도 참패를 한 셈이죠. 네. 그럼 이게 그 급작스럽게 이번 선거의 결과물인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군사도시고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뭐 원래 이제 예견됐던 곳이고 민주화의 성지 마산이 이제 참 이게 말이 많은 곳인데 왜 우리 민주화의 성지 마산이 우리나라 정치를 항상 견인하고 진보적인 걸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변했을까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오가는데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3당 합당 이후로 보수적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이게 조금 성향이 보수적으로 안착이 됐던 것 같고 의창구 역시 통합 전 창원의 토박이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고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창구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북면 신도시의 인구가 7만이나 유입이 됐고 또 유니시티 39사단에도 6천, 아무튼 인구가 꽤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입된 인구들이 꽤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정권 견제를 선택한 걸로 나왔고요. 네. 결국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성산구만 이제 유일하게 기대해 볼 만한 곳이었는데 단일화 실패 때문에 이제 범진보 세력에서 이제 패배를 한 거고 사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김경수 경남지사 득표율을 보면 김태우 후보하고 박빙의 승부를 거쳤는데 마산 하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언급된 것처럼 창원이나 경상남도 전체가 그냥 다 보수적이고 이렇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산 하포하고 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결과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이 결과 이후에 보면 힘 있는 여당에 기대해서 국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부활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현 정부 때문에 무너진 경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두산 중공업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 이런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통합당이 다소 이슈를 선점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창원 지역 통합당 당선인 5명 모두 공통으로 계속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산 중공업 위기하고 현 정부에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그 결과물로 나온 신한울 3, 4호기 건설 원전 건설을 주장하겠다고 이게 정책을 냈기 때문에 향후 이 향배가 조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보 보수 일단 이런 걸 떠나서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정치의 정도를 걷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비례정당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였습니다. 49점 몇 한 50cm 센티미터였죠. 정도 됐다고 네네네. 초반부터 이슈가 됐는데요. 뭐 이 놓고 준연동형 비례 제를 놓고 다양한 시도다, 뭐 꼼수다 여러 말이 있었는데 경남 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다양한 비례정당 탄생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비례대표 자체 이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본래 취지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원내 진출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원내 진출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거기다 뭐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 확보에 살약을 당하면서 사실상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도내에서는 사실 활발하게 여성의당이 창당을 하고 그리고 녹색당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이번 선거에 활발한 군소정당의 활동이 있었거든 사실은요.
근데 정작 이 득표는 이 두 당을 합쳐도 1%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성의당이 0.7% 정도를 득표했고요. 녹색당이 0.2%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그 다양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번 선거 결과만 보면 우리는 아직 그 양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다양한 군소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기 힘든 지금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그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다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성을 기대한 제도였지만 양당 체제가 더 부각이 됐다. 네, 이렇게 정리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을 딱 국한해서 보자면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통합당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경남 지역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선거에서 경남 지역 이제 보수당 이제 유지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3명 원래 가지고 있던 의석 3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수 원래 현 상황을 지켰다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이제 딱 단어로 말한다면 정권 견제. 예, 우리 지역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역주의 구도가 이제 그 정권 견제 심리 때문에 지역주의 구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지역주의 구도가 되살아났고 심화됐다고 봐야죠. 되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정치 지형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그 이론으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썩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시민 뭐 180석 발언, 뭐 차명진 세월호 막말 발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막판에 영향을 미친 데에는 사전 투표도 저는 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전 투표했는데 전남에서 최고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견제하는 보수 측의 이제 경남 지역 보수 표를 직결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게 통계에 나옵니다. 부산 경남 사전 투표율은 전국보다 하위였는데 숫자가 낮았는데 본선에서는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가 훨씬 더 많이 본선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재밌는 건 민주당은 전부 3명 다 재선입니다. 근데 통합당은 여러 곳에서 초선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반성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경남도 정책이나 방향이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적어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근간을 흔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산 경남에서는 제동이 걸리거나 주춤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노동 시간이나 최저임금제, 노동자 서민에게 투자되던 복지 재원들이 경제 살리기나 아니면 친기업적인 재원으로 치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큰 방향을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이제 당선인들의 방향이 봤을 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박 원장께서? 뭐 저는 뭐 이걸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이번 경남 지역 선거가 전국적인 판세와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이 의미가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인정하기 힘들겠지만은 그 현재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 경남에서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그 우리 경남 지역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 설정에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잠시 언급했지만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게 경남 여타 지역과 다르게 그 산업 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21세기형 사업인 AI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남 도민들이 이번 선거를 놓고요, 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당선자들에게는 여야를 잠시 잊고 국난을 극복한다는 기분으로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고요. 협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발 경남의 아들 따님을 잊지 말고 경남 지역의 성공을 좀 더 국가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현실 정치 발로 뛰는 국회의원들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상 소장과 박정훈 원장과 함께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